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강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3년도에 그 기출문제 행정쟁송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문제가 전부 이제 만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시험 보고 나서 다들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갑자기 금년에 뭐 출제 형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난히 뭐 이상한 소재를 문제화해서 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늘상 행정쟁송법 과목의 특성을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문제는 우리가 배운 그 판례 그대로 내지는 않고요. 다만 출제자가 전혀 새로운 창작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기존의 판례에 등장했던 사실관계를,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렇게 차용해서 쓰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확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은 그 특정 판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 판례, 요거 마침 이 판례를 공부를 하신 분은 아마 이제 처음 문제지를 읽을 때 독해하는 면에서는 약간 도움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좀 익숙한 사실관계니까 이 사건이네 하고 이제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승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자, A씨가 사업자인 어떤 택지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갑이 이 사건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을 신청했습니다. 이주 대책을 신청했는데, A씨는 거부를 했어요. 당신은 이주 대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자료를 보완을 해서 다시 증명 자료를 제출했고, 그래서 요 명칭이 이제 출제자는 이의 신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의 신청.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응시하신 분들 막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의 신청 나왔네? 네. 근데 추가를 해서 신청을 했지만 A씨는 다시 또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기각했습니다. 요 날짜가 있고, 요걸 이제 2차 결정. 그래서 1차 결정 한 번 거부했고, 또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 문제는 일단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그 취소소송으로 다투려고 할 때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물어봤어요. 소의 대상, 그리고 제소기간. 이제 물음 1입니다. 요 두 개는 별도로 물어본 거긴 하지만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의 대상이 확정되어야 이제 제소기간도 정해지니까요. 다시 이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는 대상을 따질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차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2차 결정이 아니냐, 각각의 근거가 있는데, 1차 결정이라고 보게 되는 이유는, 자, 일설, 이거 1차 결정이 대상이다. 이유는 뭐냐면, 이의 신청, 2차 결정은, 2차 결정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일 뿐이다. 이거죠. 통지이기 때문에 1차 결정을 처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아니다, 2차 결정이다. 2차 결정이다. 왜냐하면 2차 결정도 결국은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차 결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1차 결정이 거부 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거부 처분의 요건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신청한 내용이 공권력 행사를 신청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거부로 인해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줘야 되고, 그리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1차 결정을 검토해 보면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자체가 처분입니다.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2차 결정도 마찬가지로 요건 특히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요 사항과 비슷한 판례가 있긴 한데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새로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청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새로운 다시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단 이때 이제 무슨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처분하는 행정청 입장에서도 새롭게 거부 처분한다는 인식을 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 이 행정청이 나한테 거부 처분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새로운 독립된 거부 처분으로 보자는 거죠. 실제 사건과는 약간 그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과연 이 인식 가능성 문제를 볼 때 상대방이 이걸 처분으로 봤을 것인가. 상대방은 이 이의 신청에 대한 대답으로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어떤 불복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통지를 했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처분을 볼 여지가 있는데 약간 그 점은 이제 가정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출제자는 이제 요걸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답을 쓸 때 아,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1차 결정도 처분성 인정되고요. 2차 결정도 처분성 인정됩니다. 네, 저라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각 관점에 따라서 제소기간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요. 제소기간은 이제 요 일설에 따르면, 금년에 그 행정기본법이요. 예, 행정기본법 36조가 이제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요 사항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일설에 따르면. 네, 여기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결과 통지를 받게 되면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이제 1차 결정을 만약에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걸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짜는 언제죠? 그러면 2차 결정 통보일이 23년 8월 31일이니까 이때부터 90일 이내. 요 이제 기산점만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얘기하면 되죠. 요게 기산점이죠. 요게 기산점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은 불산입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설에 따를 때는 2차 결정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요 날짜도 바로 2023년 8월 30일 여기 이제 안날이니까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택하면 돼요. 1차 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도 되고 2차 결정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소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이의 신청을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중단이 되는 건가? 이의 신청 이후에도 계속 그 90일이 흘러가는 건가? 여기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법령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기본법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배경을 갖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1차 결정이 이게 독립적인 문제니까 자, 1번 문제는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음 2는 자, 1차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어요. 그죠? 보세요. 출제자도 보면 1차 결정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그 소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대요.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이주 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는가? 선정하는가? 예. 자, 물음 2번은 첫 번째.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선정해야 하는가? 선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거부를 당했지만 자기가 뭔가 이게 증명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효다. 이게 이제 거부 처분이 이제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으면 여기에는 이제 무효확인 소송도요. 일단 무효확인 소송도 30조 2항에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38조에서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돼 가지고 요게 이제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속력이 발생하고 그 기속력의 내용은 이게 거부 사건이기 때문에 30조 2항에 이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행정청은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 기속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무런 처음에 물어봤죠. 그럼 다시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냐? 선정해야 되는지 여부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재처분 의미가 뭐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요 판례는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주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이주대책과 관련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는요, 만약에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주대책의 그 작용 요건들, 이주대책 대상자의 작용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면, 법령 범위 내에서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외이자,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한 그 사람은 대상자로 선정해줘야 돼요. 기속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러면 법령에 규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제외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요거는 재량행위로 또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또 경위를 본 다음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보시면 이 사건은요, 내가 보기에는 뭐 법령의 규정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죠? 법령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그 대상자 요건을 이런 식으로 밝혔다고는 하는데요. 그죠? 지정 공람 공고 1년 이전부터 뭐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냐, 이게 지금 A씨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한 것인지. 그래서 이걸 좀 나름대로 가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겠죠. 이게 법의 대상자 정도는 이제 법에 있습니다. 법에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A씨가 수립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해결을 할 때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법령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법령에 따라서 수립 공고했다고 한다면 이 갑을 어때요?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해야 한다.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법원 판결에서 이제 밝혀졌다는 거잖아요. 그 증명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왜 거부를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이 원고에 손을 들어준 거니까, 요거는 이제 기속행위로 보셔가지고, 네, 갑을 선정해야 된다. 요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려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또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 지금 이 질문을 보실까요?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요 앞에서 이 사람을 갑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A씨가 갑을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출제자도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지금.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작위 상태일 경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갑을 선정해야 되는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요 문제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수단을 물어봤는데, 뭐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아셔요. 네, 행정소송법에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강제수단이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잘 없다고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달랑 뭐 두 줄 쓰고 말면은 좀 이상하지? 이제 점수를 좀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학자 교수님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 소송에도 요 간접강제 제도를 활용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이 있느냐, 이제 간접강제를 먼저 언급하시고요.
다른 걸 쓸 것이 없으니까 일단 이 취소 소송 파트에 규정되어 있는 간접 강제를 무효확인 소송에도 쓸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일단 소극설, 판례의 입장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예,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설도 만만치가 않죠. 예, 교수님들 중에는 이 무효확인 소송도 재처분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이 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따라서 그 간접 강제도 여기에다가 써야 된다. 예, 예, 할 수 있다. 무효확인 소송에도 인용 판결,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불이행하면 간접 강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마 요 정도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을 나름대로 내시고요. 이때는 여러분 뭐 적극설을 취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난점이 좀 있죠. 이걸 이제 막바로 인정하기가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무 이행 소송 아시잖아요. 예, 의무 이행 소송을 이제 도입하자는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논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이제 그 간접 강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간접 강제도 인용하는 쪽으로 만들면 되죠.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쓰려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목차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주어진다면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이번 시험의 특징이 그 2번 문제와 3번 문제도 좀 지문이 좀 길었어요. 네, 길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침착하게 좀 보셔야 되고, 맨 끝에 일단 보세요. 맨 끝에 보면 원고적격 문제구나. 원고적격 문제구나. 요거 이제 눈치를 채시고, 이 사건은 이제 그 갑이 기존의 업자였고요. 네,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제 노선을 운영하는 기존의 업자였고, 예, 기존의 업자는 이제 갑과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는데 을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갑이 운영하던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일부 중복된다는 거죠. 네, 예,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주어진 정보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부 양도했어도 이게 사업 일체를 양도했고. 예, 그리고 뭐 운행 개통도 그대로 양도를 한 것이고, 따라서 이제 횟수가 뭐 변경되지도 않고, 그냥 차량까지도 다 그대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이 병은 을에 대한 요 양도 인가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가,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경쟁자 소송에서 대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변경되지 않았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에게는 뭐 불이익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상황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견해에 따라서는 이게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고적격은 소송 요건의 문제이므로 일단 소송 요건이나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본안에 가서 혹시 을에 대한 영업양도 인가처분, 여기에 뭔가 하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원고적격 일반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계신 그러니까 법률상 12조의 법률상의 이익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대해서 좀 쓰시고, 그리고 뭡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경쟁자 소송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실수하신 분들 많이 한탄을 하시던데, 이걸 경원자 소송으로 시험 시간에 착각을 했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 네, 경원자 소송. 이건 경쟁자 소송이에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요, 이게 어떤 노선을 이제 여러 업체가 같이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한 업체가 운영하면 뭐 다른 업체는 여기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경원자 소송인데, 이거는 뭐 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중복적으로 여러 업체가 같은 노선에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경쟁자 소송입니다. 네,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떻게 봅니까? 네, 판례 입장은 여기다 쓸까요? 네, 판례 입장은 이 경쟁자 소송에서 이거 왜 뭐 허가냐, 특허냐, 뭐 인가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요즘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처분에 의해서 다른 기존 업자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은 이렇게 운수사업 경쟁 사건에서는 이제 과당 경쟁이 만약에 초래돼가지고 경영상에 이제 불합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느냐, 불합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뭐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여러 가지는 아니고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과당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전히 경쟁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선택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참고로 요 문제는요, 기존 사례가 있어요. 기존 사례가 있어요. 거의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렇게 운행 개통 횟수 차량을 고려해서 인가를 내주는지 여부는요, 그 행정청이 갖고 있는 내부 사무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었어요. 실제 사건에서는요, 이게 법령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병이 불이익한,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을 때 을에게 인가를 내주지 않았을 때 얘가 뭔가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은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 기대 이익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대 이익은 이거는 그냥 경제상 사실상의 이익일 뿐이지 이거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실제 사건에서는요, 판례가 자, 이것에 주목해가지고 봐라 이거죠. 봐라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 예.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보면 운행 횟수나 차량 수 있죠? 운행 횟수나 차량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변동이 없다 보니 이거는 또 역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실제 사건하고 뭐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2번 문제는 그래도 다른 문제가 워낙에 좀 난감했기 때문에 요 문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 이 앞부분에 있는 요 사실관계 내용 있죠. 요것도 이제 실제 사건이긴 해요. 제 기본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1차 공부할 때 약간 이 부분도 공부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걸 해결하면 돼요. 지금 여기 등장한 어떤 주인공이, 아니 나에게 지금 부과되어 있는 이 보험료 채무 있죠. 보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이 이제 얼마큼 냈죠. 이만큼을 내야 되는데 이미 납부한 부분이 있고 아직 납부를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요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것입니다. 반환을 지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송의 유형과 뭐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이건데, 이 사건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이제 수급인인데, 지금 고용보험 산재료 있죠. 고용산재보험료를 누구에게 부과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실제로 사업자니까 얘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갑한테 부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갑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또 하나 쟁점이 이제 근로복지공단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있죠. 공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건강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원래 이제 부가권자예요. 부가권자고 그러니까 이 부가권의 주체입니다. 얘는 이제 그 징수 업무만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트릭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도 이런 거 판단한 판례가 있었죠. 과연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이거 실제로 부과하는 건 이거고, 건강공단은 이제 징수업만 위탁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마 다양한 답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방법은 이래요. 이미 납부한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요거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게 항목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렇게, 요거와 요거 있죠? 요 소송에 주목해가지고, 요걸 어떠한 형식으로 제기를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요거 있죠? 예, 이미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 요거는 이제 판례가 당사자 소송으로 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봅니다. 이거 혹시 무효확인 소송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3년 전에도 우리 시험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부당이득 부분은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다뤄봤던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또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항고소송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항고소송으로 제기해놓고 인용 판결 받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처음 제기해놓고 제기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냐.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이렇게 처음부터. 그럼 여기에는 이제 쟁점이 뭐죠? 성결 문제가 나오죠? 아마 요렇게 쓰신 분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요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오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그냥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 그리고 이거는 피고를 누구로 하냐?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고, 그리고 이건 막바로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건 민사소송으로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 이때 피고도 근로복지공단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정소송법 10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10조에 따라서 병합하면 됩니다. 전형적인 병합 사건입니다. 10조. 그래서 이 10조가 필요한 거죠. 자, 제가 지웠는데 기존에 여러분 문제집에서 이제 많이 풀어보신 무효확인 소송과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 그건 뭐냐면 시간적 차이를 둔 것들이에요. 시간적 차이. 알죠? 기존 문제들은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놓고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다음 소송으로 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원고가 지금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소재가 됐던 그 판례 있죠? 이 소재가 됐던 판례 사건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가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하고, 그때는 다른 소송, 무효확인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아니었어요. 다른 소송을 동시에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동시에 제기하는 걸 전제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걸 한꺼번에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 사람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출제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결무죄 같은 걸 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걸 한꺼번에 병합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성결문제가 아니라 이미 요거 있죠? 요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그대로 여기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단순 병합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요, 두 가지를 다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무가 부존재한지 여부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차이를 뒀을 때가 우리가 여기 성결 문제를 자꾸 논하는 거잖아요.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은 같이 처리를 하면 깔끔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문제가 기존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긴 한데 약간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정적 상황을 고려를 해서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시간이 충분하면 다 쓸 수 있는데 시험 시간이 100분으로 100분이지 더 이번 시험이라고 더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점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보신 분은 고생하셨고요. 내년을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뭐 다른 공부 방법이 특별히 더 필요한 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실하게 기초 부분부터 충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행정재정법은 정확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판례 공부, 판례를 달달달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논리체계이죠. 논리체계를 잘 아셔야 행정재정법에서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안 하면 1년 동안 공부를 한 것이 시험장에서 헛고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